예, 안녕하세요. 나도 돈이란 걸 모아보고 싶어졌다라는 재테크 도서를 집필한 길시영 작가라고 합니다. 선순환이라는 채널에서 또 재테크 많은 컨텐츠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보시고 또 괜찮으시면 채널 많이 놀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라떼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되게 옛날부터 재테크를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이 라떼 효과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커피 라떼 한 잔이 거의 5,000원 정도 가격을 하잖아요. 이 라떼를 한 잔만 아껴도 1년, 2년, 10년, 20년이면은 1억을 모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제 1년에 보통 하루에 커피 5,000원 주고 사 먹는다 치면은 보통 직장인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라 치면은 거의 월 10만원, 1년이면 120만원이잖아요. 그게 또 복리로 굴러갑니다. 그 투자의 어떤 그 기대 수익률까지 계산을 하면은 30년 뒤, 20년 뒤에 수익률에 따라서 1억까지 모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 라떼 효과가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그런 거잖아요. 커피 한 잔 아끼면은 그 돈으로 내 재테크 자금 모을 수 있다. 노후 대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라떼 효과를 얘기하면서 꼭 굳이 뭐 커피만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라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굳이 커피 아니더라도 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값만 아껴도 내가 월 5만원 아끼겠네. 술자리 하나만 아끼더라도 내가 3만원, 4만원 아낄 수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시작하신다면은 나만의 라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좀 고민해보면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저축을 어디에 하냐? 이게 뭐 수익률 기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위험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생애 주기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로 구분을 저는 좀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단기, 중기, 장기에 나눠서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까, 이런 고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단기로 치면은 가장 현금 유동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하고 싶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일반적인 예적금이 있겠죠. 근데 예적금도 1년이라는 기간이 최소 묶인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나 1년 묶이는 것도 싫다. 그러면은 대부분 분들이 이제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나는 조금의 이자라도 더 받아가겠다. 대표적으로 파킹 통장이나 CMA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내가 돈을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추천드리고, 대표적으로 중기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ISA 계좌라고 말합니다. ISA 계좌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의무 납입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3년이란 기간 동안 내가 목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다 하나쯤은 갖고 계실 거예요. 연금저축. 연금저축도 후술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목돈 마련보다는 어떤 노후 대비를 위한 어떤 하나의 나의 재테크 방법론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생애 주기별로 단기, 중기, 장기 나눠서 포트폴리오 좀 짜보면 좋지 않을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걸 또 성공적인 재테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테크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돈을 많이 번다라기보다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노후 대비에 있다고 하면은 실패하지 않는 재테크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실패하지 않는 재테크는 우리가 뭐 ISA든 연금저축이든 어떤 금융제도를 활용하면서 그냥 인덱스 펀드 유지하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금 유튜브에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미국 시장일 것 같아요. 이 워렌 버핏도 예전에 그 유언장 작성하면서 내 자산의 90%는 S&P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10%는 국채에 투자해라. 뭐 이런 말 되게 유명하잖아요. 지금 제가 최근 한 달 전에 제 강의 자료 만들면서 미국 S&P의 지난 20년이랑 3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 따져봤더니 20년, 30년 정확히 둘 다 8%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 우리가 8%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내가 나중에 노후 대비 목돈 마련하는데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이상의 어떤 적극적인 수익률 추구하시는 분들은 추구하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재테크 세팅은 우리가 가져가자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제가 강의를 나가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제가 월급 이만큼 받는데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는 대답을 못해요. 아니, 일단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 일단 월세나 전세이자 안 나가죠. 근데 만약에 나가 산다 하는 순간 월세랑 전세이자가 7, 80만 원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혹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랑 가깝다. 버스 한번 타면 되는데 누구는 뭐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리적으로 마련할 수 없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소득이 생기면은 그 중에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거 빼고 일단 절반부터 저축을 해봐라. 절반부터 저축해보고 이번 달에 절반 저축했더니 이거 너한테 너무 빠듯하다. 그럼 한 10만원 정도 늘리고 20만원 늘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한 달 한 달마다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 그 등식이 있죠.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 저축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소득에서 내가 소비할 거 다 하고 남은 너 저축하겠다는 말인데, 이 등식의 부호를 좀 바꿔도 식은 똑같지만 해석이 달라집니다. 소득에서 저축한 걸 먼저 빼
빼놓고 남은 걸로 소비를 하겠다. 이게 등호는 똑같지만 이 마음가짐 차이부터 달라요. 애초부터 쓸 거 다 쓰고 저축하겠다 하는 사람보다 내가 목표한 금액을 저축하고 남은 금액 소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재테크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100%입니다. 더 높기 때문에 월급에 얼마 정도 저축할까?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되 월급에서 고정비용 빼고 이제 절반 정도 저축을 시작해 보시되 소비보다 저축을 먼저 이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도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1억 원이 되는 1만 원의 가치라는 말을 해요. 1만 원이 어떻게 1억 원이 되나? 뭐 비트코인 투자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1만 원이라는 게 1만 원으로라도 먼저 투자를 시작해보라는 말씀이거든요. 요새 뭐 주식 가격 1만 원짜리가 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ETF 같은 경우는 만 원 단위로도 좀 요새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투자에 관심 없더라도 지금 투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만 원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만 원 투자해보고 해보니까 투자가 나한테 좀 맞네? 10만 원 늘려보고 10만 원 투자해도 내가 마음가짐이 막 흔들리지 않고 해볼 만하네? 100만 원 늘려보고 결국에는 이렇게 1만 원으로 시작했던 투자의 경험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목돈이든 노후 대비 금액이든 1억 원을 만들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월급에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냐를 돌아와서 얘기하자면은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만 원부터 하세요. 전 진짜 만 원부터 해서 경험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투자를 어느 정도 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 보면서 내가 정말 일상생활에도 지장 없는 내가 투자,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구나.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 단계에 어느 정도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억 원이 되는 1만 원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소비에서 저축을 먼저 빼놓은 그 저축이 여기서 내가 투자 비중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진짜 투자를 아예 안 해본 사람이면 저는 진짜 만 원부터 해보라고 말하는 거고 만 원 정도 해봤다? 10만 원 늘리고 10만 원 해봤다? 100만 원 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에 대해서 이거는 나 감당할 수 있고 장기 우상향할 거란 믿음이 있고 이거는 정말 유망해. 그럼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거죠.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다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실제로 전 저축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뭐 남들한테 이제 저축 얼마 해라 이런 말하는 게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모순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투자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단계에서 갑자기 몰빵으로 주식을 하고 ETF 한다? 요거는 반대를 하죠. 정말 내가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고 뭐 물려받은 부동산이 뭐 100억대가 있다. 이런 분들은 뭐 연금저축, IRP 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고 노후 대비를 정말 목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IRP, ISA, 연금저축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똑같이 저축을 해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사람이랑 이런 금융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랑 향후 20, 30년 뒤에 단순 계산만 해봐도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근데 중산층이면 수천만 원 차이가 엄청 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투자해가지고 똑같이 돈 쓰는데 누구는 수천만 원 차이가 나고 누구는 그냥 세금 계산 안 하고 투자하고 굳이 이걸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무조건 이 세금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연금저축 혜택 하면은 딱 두 가지만 딱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뭐니 해도 첫 번째 이 연금저축에 미친 혜택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세액공제 혜택. 이제 연금저축이나 뭐 IRP도 얘기하겠지만 총 3단계로 나뉘거든요. 처음에 내가 돈을 납입합니다.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고 납입한 돈으로 ETF든 뭐 다른 각종 펀드를 매수를 합니다. 운용을 하죠. 운용을 하고 내가 나중에 꺼냈을 때 뭐죠? 수령을 합니다. 납입하고 운용하고 수령하는 단계인데 이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만 해도 정부에서 연말정산 끝나고 돈을 환급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연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600만 원에 이제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16.5%의 세액공제율을 이제 적용받으면은 최대 99만 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연간 6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고 세액공제 혜택만 적용받아도 그냥 꽁돈이 99만 원 생긴다. 그래서 예전에 삼성생명에서 이런 광고를 했어요. 갑자기 남자가 이제 벤치에 딱 앉아있는데 위에 UFO가 나타납니다. UFO에서 갑자기 돈이 52만 원 딱 떨어져요. 그럼 하는 말이 이래도 안 가지실 겁니다. 이런 광고가 있거든요. 한 10년 됐는데 그러니까 이 광고가 뭐냐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을 되게 재치있게 표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뚝 떨어진 돈, 약간 꽁돈처럼 표현했는데 왜 꽁돈이냐면 정말 납입만 하고 운용을 안 해도 환급을 해주니까 이걸 은행이랑 비교해보면은 요새 은행 상품이나 어디 저축보험 이런 상품에 600만 원 넣고 16.5% 돌려주는 상품이 있나요? 이거는 뭐 투자를 해도 이만큼의 수익을 못 보는 상품이다 보니까 비교해보면은 정말 미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이때 이제 연금소득세라 해가지고 5.5%부터 이제 과세를 해요. 이걸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으면은 무조건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가 15.4%거든요. 남들은 일반 계좌에서 15.4% 과세 받으면서 쓸 때 나는 5.5%, 나이가 들면 최대 3.3%까지 줄어들어요. 나는 절세에서 혜택 받겠다. 그래서 세금, 세테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납입 한도는 이제 1,800만 원까지 되는데 이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2로 나누면은 월급 받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월급 받으시는 직장인분들은 적립식 투자해라. 얼마나 좋냐. 매월 내가 현금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최대 한도 받는다 그러면은 월 50만 원이죠. 근데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이 좀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 50만 원 내가 여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내가 600만 원 다 받고 싶으면은 이게 매월 납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연금저축도 연금저축을 펀드로 만들 수가 있고 보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연금저축 보험으로 만들면은 월납으로 매월 따박따박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펀드로 만드는 걸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펀드로 만들면은 내가 연간 이 600만 원을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 넣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뭐 성과급 받으면은 연초나 연말에 그때 넣어도 뭐 좀 자금 운용을 좀 수월하게 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연금저축도 이런 미친 혜택을 주는데 당연히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페널티가 뭐냐면은, 너 55세 전에 만약에 이거 돈 빼잖아? 너 페널티 줄게. 뭐냐면은, 기타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16.5%를 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반 계좌가 15.4%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16.5% 비교하면은 조금 더 손해보면서 어쨌든 다 토해내야 된다. 근데 이것도 토해내는 돈이 케이스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떤 건 토해내고 어떤 건 토해내지 않는 게 있거든요. 좀 쉽게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 최대 받으면 얼마죠? 99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이듬해 내가 600만 원을 연금저축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했다. 그러면은 세액공제 받았던 99만 원을 다 뱉어내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600만 원 초과하는 뭐 연간 1000만 원 납입했다. 600만 원만 세액공제 혜택 받고 400만 원 못 받잖아요. 이 400만 원 인출해도 요거는 토해내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세 매기지 않습니다. 요것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에 돈을 넣었고 요걸로 제가 ETF를 잘 운용을 했어요. 미국 S&P 샀더니 잘 올랐네? 이게 1000만 원이 됐다. 이 추가 400만 원에 대한 어떤 수익금에 대해서도 돈을 빼면은 요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금저축에 돈을 넣어서 수익이 나거나 또는 내가 세액공제 혜택 받았다 이러면은 무조건 기타 소득세 물리는 거고 나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요? 하는 거는 꺼내 쓸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는 항상 연금저축 가입하시는 분들 이 얘기 꼭 해요. 30살인 분을 가정하고 얘기할게요. 연금저축 수령 나이가 55세부터거든요. 이 계좌를 내가 온전하게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55세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30살인 분이 25년 뒤에 이 돈을 꺼내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30살인데 25년 전에 뭐 했지? 5살에 저축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5살에 저축했던 돈을 내가 지금 나이 돼가지고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많이 체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연금저축을 계좌를 만들어서 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엔 의지를 갖고 막 50만원, 100만원 넣어야지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일단 이건 현생에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내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 생애 주기의 포트폴리오 잘 맞게 정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되니까 연금저축 넣는 돈 정말 내 노후 대비를 위한 돈이다.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IRP를 한마디로 말하면 연금저축과 어떤 쌍둥이 계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혜택의 그런 구조가 비슷해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세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IRP 같은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요. 이제 퇴직연금이랑 퇴직금 차이를 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좀 핵심만 설명하면 뭐냐면은 퇴직금 제도는 이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직접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회사가 망하잖아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회사가 망했는데 퇴직금 어떻게 받아?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퇴직연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 퇴직금을 이제 외부에 맡겨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못 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퇴직연금, 요새는 대부분이 다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약에 퇴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IRP 계좌를 만들어야 이 퇴직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고요. 퇴직한 사람이 IRP 계좌 만들어야 되지만 IRP 계좌가 꼭 퇴직한 사람들만 가입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인들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액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퇴직연금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 원 갖고 있다. 그럼 추가로 연금저축 만들었다고 해서 세액공제 혜택 못 받지만 IRP 계좌를 만들면은 이게 통합한도가 최대 900만 원이거든요. 600만 원 연금저축 가지고 있다가 IRP 만들면은 추가로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반대로 퇴직연금으로 900만 원 혜택 받고 있다. 연금저축 못 받죠. 그래서 퇴직연금이 이제 연금저축을 좀 보완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투자 가능 상품이 좀 다르다는 건데, 연금저축을 보통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미국 주식 ETF 이런 거를 생각하고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 연금저축에 내가 납입한 돈은 100% ETF에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RP는 좀 달라요. IRP는 운용 자산 중에 이 30%는 안전자산에 넣어놔야 된다라는 룰이 있어가지고, 내가 ETF 매수하고 싶어? 70%까지만. 그럼 나머지 30%는 예금, 채권형 펀드 이런 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 계획과는 제한이 있죠. 그 정도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사실 연간 세액공제 혜택 최대로 받는 거니까, 이제 9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이제 월 75만 원이 나오거든요. 다만 이제 연간 9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직장인분들이 75만 원씩 넣을 수 있을까? 요거는 좀 고민이기 때문에 일단 연금저축부터 활용하라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죠. IRP도 이제 연금저축이랑 쌍둥이 계좌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일반 개인형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도 내 생애 주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사실 나쁜 점이라고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보다 조금 이제 단점이 좀 많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근데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중도 인출 여부거든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운용한다는 수익금, 세액공제 받은 거 빼면은 그냥 기타 소득세 물고 빼면 돼요. 근데 IRP는 일반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딱 예외, 특정한 예외 조건일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무주택자가 이제 전세보증금을 부담한다든지, 개인회생, 파산 선고, 천재지변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이제 돈을 꺼내 쓸 수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어떤 현금을 꺼내 쓰는 이런 중도 인출에 대한 이제 제한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IRP만 만들어 놓으라고 말을 잘 안 해요. 연금저축은 일단 먼저 하나 있어야 된다. 저는 일반적으로 일단 연금저축만 운영해도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내가 지금 투자하는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내가 연금저축 만드는 이유가 그리고 S&P ETF에 나는 몰빵을 하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연금저축에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물론 이제 IRP도 30%가 이제 안전자산 의무가 있지만, 이제 TDF라고 있어요. TDF라고 해가지고 생애 주기에 맞게 이제 좀 펀드 포트폴리오 짜는데, TDF에는 안전자산이지만 또 주식 비중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좀 충족하겠지만, 내가 그냥 온전히 내가 그냥 그런 룰 폐지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면 연금저축만 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연금저축을 만들 거면은 저는 무조건 시장지수 ETF 추종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지수는 저는 향후 20-30년 동안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장기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ETF 그냥 추천한다, 상품.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좀 더 심화해서 나가자면은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중점적으로 봐야 이제 나중에 매도할 일은 없겠지만 거래량이 많은 게 좀 안전하니까 시가총액도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수료입니다. 운용 수수료가 낮은 게, 똑같은 이제 추종 지수인데 어디는 수수료가 0.15%고 어디 0.3%다. 무조건 전자죠. 0.15 먼저 말했으니까. 그럼 선택해야 되니까 수수료를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상품이더라도.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가 이제 55세부터 꺼내 쓰는 노후 대비용 계좌라고 하면은 ISA는 목적이 딱 있습니다. 목돈 마련. 물론 이제 목돈 마련 이후 이상으로도 쓸 수 있는 것도 많겠지만, 연금저축이 어쨌든 노후 대비 마련이라고 하면은 ISA는 이제 목돈 마련용 절세 계좌다라고 할 수 있죠. 장점 두 가지는, 첫 번째, 이것도 이제 그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4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9.9%의 분리과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SA도 납입하고 운용하고 수령하는 단계거든요. 내가 ISA에다가 500만 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납입했는데 이게 운 좋게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900만 원 됐다. 그러면은 이 400만 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50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40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 혜택 받고 추가 100만 원은
9.9% 분리과세 혜택 받으니까 요 9.9%가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 계좌였다면 15.4% 배당소득세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메리트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단점이라야 되나?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ISA는 의무납입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만기는 5년, 10년 설정할 수 있는데 의무납입기간 3년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딱 3년이잖아요. 요것만 잘 충족하시면 혜택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다. 일단 비과세 혜택이 400만 원까지가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누구는 200만 원이 한도고 400만 원 한도인데 제일 베스트가 뭐냐면은 3년 동안 비과세 혜택 다 받고 해지한 다음에 다시 또 3년 동안 비과세 혜택 또 받는 거예요. 물론 추가 금액은 이제 분리과세 혜택 받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진짜 뭐 이론적인 얘기지만 앞으로 ISA가 30년 동안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3년 동안 10번을 비과세 혜택만 풀로 받는 거예요. 400만 원을 최대 4천만 원의 비과세 혜택. 뭐 그게 베스트인데 사실 뭐 3년 만에 비과세 혜택 다 받는 것도 이제 뭐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후의 얘기고요. 만기가 됐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3년마다 이제 재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ISA에서도 이 연금저축으로 2월이 가능합니다. 만기 수령액을. 그러면 최대 이게 넘어간 돈에 최대 3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안 그래도 지금 연금저축에 내가 목돈 좀 넣어야 되는데 ISA도 있네? 넘겨야겠다.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 더 받으면서 이제 노후 대비 자금 마련할 수 있다.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이 제일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투자 상품도 나 100% 온전히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 직장인 분들 중에 월 50만 원 이상 연금저축 넣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단기, 중기, 장기 나눴는데 얼마나 내가 저축 투자 여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50만 원 다 넣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월 현금 흐름에서. 일단은 연금저축에 내가 장기적으로 얼만큼 쓸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나서야 이제 좀 ISA의 목돈 얼만큼 내가 운용해서 쓰겠다. 이 방향으로 좀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납입하고 수령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5년 납입하고도 납입 원금 대비 환급률이 한 140%까지 갔던 상품들도 있거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은행이랑 비교해보면은 이자율이 더 높네? 혜택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140%는 고액 환급 받으면서 내가 목돈 마련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보험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최소 10년이에요. 10년 유지해야 내가 비과세 혜택 받는데 저축보험 같은 경우 5년이잖아요. 요거가 비과세가 아니다 보니까 세금을 때려 맞는데 이게 또 금융소득으로 잡히잖아요. 잡히면은 이게 나중에 건보료 폭탄을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자에 있던 분이 이제 직장 가입자 밑에 딸려있던 피보험자분이 저축보험 잘못 가입했다가 금융소득이 이제 기준치 넘어버려서 나중에 이듬해 건보료 폭탄을 맞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은 갑자기 건보료가 월마다 10만 원씩 청구된다. 그럼 1년 동안 120만 원 내야 되는 상황 발생하니까 저축보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고액 환급, 금융소득이랑 좀 비교하셔가지고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그 금융소득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축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요새 나오는 것 중에 고금리 시대잖아요.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이 종신보험이 있어요. 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거든요.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요새 나오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7년 정도 납입만 해도 10년 차에 한 환급률이 한 지금 130%대까지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130% 받네? 근데 이게 10년 채워가지고 비과세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은행으로 쳤으면은 세후 135%인 거잖아요. 15.4%를 고려했다고 치면은 이자소득세. 그러면은 거의 세전 140에서 150%니까 이거 되게 고금리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요새 보험사들이 아마 되게 민감할 거예요. 왜냐면은 금융사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보험 상품이고 보험 상품 중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종신보험인데 보험사 제일 싫어하거든요.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거. 그래서 요새 아마 지금 또 금감원이 지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고액 환급해주는 종신보험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거 진짜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잘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축성 이런 말하면 뭐 금감원이 싫어할 수 있지만 이거 저축으로 봐도 뭐 무난한 상품이다. 종신보험 자체도. 그게 뭐냐면은 이제 10년 뒤에 환급률이 135%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품을 해지 안 하면은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는 거고요. 10년 뒤에 만약에 이 상품을 해지했다. 사망보험금 못 받잖아요. 그럼 환급률을 받는 거예요. 납입 원금 대비 환급률. 그게 135%라는 거죠. 해지 안 하고 20년 되면은 환급률이 더 올라갑니다. 140, 150으로. 그때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 사망보장으로 계속 가져갈래. 혹은 나 이거 해지하고 목돈으로 쓸래.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팩트예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보험사는 이제 공시이율이라는 걸 따라가잖아요.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시기의 공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는 내가 가입할 때 그 고금리 당시 기준의 그 환급률 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10년 뒤에 135% 주는 건데, 아마 그 한 5년 전에 만약에 똑같은 상품 가입했으면은 10년 뒤 환급률 한 110%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시기에 가입했던 게 내 환급률을 확정적으로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막바지라고 그 신호가 오는 이 시기에 이런 상품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고금리 막바지 시기잖아요. 지금 각 보험사들에서 단기 고액 환급에 대한 종신보험 상품을 엄청나게 지금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최대 지금 한 135% 정도 받거든요. 10년 유지했을 때 환급률이. 그게 135%라는 말이 뭐냐면은 비과세 혜택으로 135%잖아요. 그러면 세후 135%라는 거고, 은행이랑 비교해보면은 이건 세전 150%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150%에서 이자소득세 15% 빼면은 135니까 10년 유지해서 150%?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다. 근데 아마 지금 이 고금리 막바지 시기에 이제 금리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공시율도 고금리 시기 내려가면은 이것도 언젠가 내려갈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재테크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은 재테크를 왜 하세요라고 말을 많이 드려요. 대부분 하는 말들이 한강뷰 아파트 살려고요, 좋은 차 타려고요, 좋은 옷 입으려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되게 1차원적인 답변이잖아요. 재테크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돈 벌 수 있는 시기는 30살부터 60살 그 사이. 노후 대비 누가 해주나요? 우리 자식들이 해줄 거라는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자식도 안 낳는 판에. 그럼 결국에는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젊었을 때 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도 55세부터 수령한다고 뭐야 당장 못 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미래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다. 그래서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재테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연금저축이나 ISA나 뭐 IRP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이 금융제도, 세금을 최대한 잘 활용하자라는 말이거든요. 재테크가 곧 세테크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면은 연금저축 혜택 최대 매년 99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ISA 비과세 혜택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남들이 일반 계좌에서 이렇게 운용할 때 우리는 최대한 세금 활용하자. 이게 20년, 30년 뒤면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도 정말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금 혜택 놓치지 않고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아니다, 뭐 부동산 뭐 건물 몇 개 있다, 이런 분들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 계좌 만들어 가세요.